가계대출 뭐 GDP의 80%, 90%, 100% 갑니다. 그런데 그 비율보다도 그 절대 수준보다도 얼마나 빨리 증가하느냐가 사실은 경제를 볼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국은요 가계대출 비율이요 GDP 대비 60%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만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계대출 적네, 비율이 적네 이렇게 판단하시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속도였던 거예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보면요. 우리나라와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거예요. 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오르니까 특히 아까처럼 그 변동금리 비중이 높으니까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그게 직접적으로 소비의 감소로 또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에 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가워서 저희가 얘기를 좀 그러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아이고. 너무 아침 일찍 네.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또 부동산 얘기를 쭉 한번 자세하게 나눠 볼 텐데요. 출발할 때, 한 해를 시작할 때 뭐 증시에도 어떤 전망이랄까? 한 해 전망이 있잖아요. 네. 부동산도 있죠. 그럼요. 그렇죠? 저희도 전망을 하고요. 네. 뭐 시장 전망이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2024년 부동산 시장을 간략하게 전망해 드리면 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일단 제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전망하고 네. 있는데요. 상반기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감소하는 시장이 될 거예요. 다시. 네. 그러다가 하반기에는 가격의 하락폭이 좀 커지는 시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가격 하락을 저희가 얘기할 때 과거하고 좀 다른 양상의 시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그러니까 최근의 가격 하락의 양상을 좀 보면요. 금매 위주로 떨어졌어요. 쉽게 말해서 한두 채가 떨어지는 건데 네.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그런 매물이 그런 물량이 좀 많아지는 하반기 많아지다. 그렇습니다. 가격 하락한 물량이 많아지는 그런 하반기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거네요. 상반기, 하반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근데요, 네. 저희가 관점을 좀 달리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 관점에서 안 좋냐는 거죠. 아, 집을 갖고 있는 분들, 그렇죠. 아니면 안 갖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뭐. 굳이 구별하고 네네, 싶지는 않은데 네네네. 그래서 네. 그런 어떤 그 정성적인 그 단어는 좋다, 안 좋다, 이런 건 좀. 그렇습니다. 아, 이 시장을 판단할 때 맞습니다. 주식 네. 시장은 좋다는 표현이 좋아요. 왜냐하면 오르는 게 좋은 거니까. 근데 부동산 시장은 조금 다르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도 생각해 보니까 저가 매수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한테는 하락이 또 반가울 수도 있고 그럴 약간 수 이게 있죠. 관점에 따라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겠다. 이게 네. 좋다 나쁘다를 나누면 안 되겠다. 하나 또 그러니까 배웁니다. 자산시장에서 네. 그 좋다 나쁘다는 표현이 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좀 반성을 아유, 임명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 주셨는데 지금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볼 때 거래량 보통 보고 가격도 보잖아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 일단 많은 분들이 가격을 관심 가져 하시니까 일단 단순하게 뭐 거래 가격 지수의 지표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을 보면 다시 올랐다가 지난해 한 10월부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고가 대비해서 한 5%, 6% 정도 평균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거래량인데요. 거래량이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에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월간 3,800건 이상 거래가 되다가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에 한 1,700건으로 감소했고요. 올해 1월 들어서는 더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로 보면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고 가격도 하락하고 있으니까 그럼 원인이 뭐냐? 그쵸. 이건데요. 이런 상황에 시장이 연출되는 이유는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수요가 감소하니까 가격도 빠지면서 거래량도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요가 줄어드니까 가격은 자연히 빠지고 네. 거래량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가격을 낮춰서 내놓지는 않고 팔려는 분들도 조금 관망하는 분위기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가격이 좀 주춤하고 하락하니까 내가 이 가격에 못 팔겠어. 그러니까 매물이 줄어들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호가가 안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수요가 줄어든 상황 속에서. 근데 이런 최근의 분위기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까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수요입니다.
그래서 과연 수요가 언제 회복되고 증가할 거냐를 봐야 되는데 단기간에 뭐 그렇게 빠르게 회복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하반기에는 급매나 좀 가격을 낮춘 물건들이 많이 나올 거다라는 그렇죠. 말씀이 맞습니다. 요 상반기에 이게 이어지다가 하반기에는 낮춘 매물들이 그렇죠. 나온다. 그렇죠.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네. 거죠.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내놨는데 네. 안 팔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을 낮춰야겠죠. 그러면 또 다시 살 사람들이 생기고 그럼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그런 예측이 되는 거죠. 시장 변화가. 좋습니다. 다음은 네. 1월 10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죠. 네. 사실 이게 재건축 규제 완화가 굉장히 관심을 골자로 좀 많이 그쵸.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쵸. 사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완화니까 네. 시장이 약간 상승 쪽으로 네. 아니면 수요가 좀 느는 쪽으로 네. 인기가 많아지는 쪽으로 네. 가지 않을까 했는데 물론 뭐 얼마 며칠 안 지났습니다만 그렇게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 들어봐도. 그러니까 중요한 네. 게 뭐냐면 이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큰 틀로 한번 접근해 볼 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가격이 시장이 안 좋고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쨌든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정부가 이런 정책도 나오고 이러는데 과연 이 정책이 가격에 쉽게 말해서 상승세를 이끌 거냐. 그건 반대로 저희가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급등할 때 네. 엄청난 규제책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가격을 잡았습니까? 못 잡았죠. 비슷해요. 그러니까 정책이 시장의 큰 흐름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정책의 그런 한계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정책만 좀 보면 사실은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일은 두 가지거든요. 네. 하나는 노후주택, 노후아파트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죠. 사실은 이 노후 아파트, 특히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네. 예를 들어서 미국보다는 낮습니다. 아, 그런데도 우리는 왜 관심이 많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 거의 30년 이상 된 주택이 65% 이상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관심을 갖냐면 노후 아파트 살아도 잘 수리를 못 하거나 안 해요. 그러니까 못하는 이유는 공동주택, 쉽게 말해서 아파트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리모델링이나 이런 게 힘든 거죠. 물론 이 내부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뭐 전반적인 그렇죠. 걸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네. 미국 같은 경우에 단독주택, 노후주택을 네. 사면 막 고쳤으면서 살 수 아, 있는데 한국에는 어떤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 두 번째는 한 집에 사는, 그러니까 한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이 짧아요.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수도권 같은 게 6년밖에 안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뭐 6년. 10년 정도 네. 되는데 수도권 같은 게 네. 무슨 얘기냐면 노후주택에 살면서 아, 나 집 고쳐서 살아야지. 이거보다도 에이, 이사해야지. 아. 그러니까 안 고쳐져요. 그래서 노후주택 비율도 높고 뭐 이런 노후화 정도가 되게 심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이제 규제 완화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있는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규제 완화됐는데 시장에서 움직이지 않느냐. 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선택지가 너무 많아졌어요. 어떤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려면 네. 특히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 최근에 나온 게 안전진단을 사업 시행 그렇죠. 인가 전까지만 받으면 된다. 뭐 이렇게 규제 완화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과거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아파트 단지의 안전진단이 통과되잖아요. 근데 과거에 가격이 갑자기 급등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는 안전진단하는 단지가 많아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택지가 아. 너무 많아졌어요. 우리 희소성. 아파트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예전에는 막 아파트 단지 중에서 자랑스럽게 플랜카드 딱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가서 그 집 아파트 사고. 아, 근데 그 이유는 거기만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기를 둘러봐도 안전진단 통과됐고 저기 돌아보니까 조합설립 인가됐고 그러니까 선택지가 많아졌죠. 그래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있지만 이 재건축 규제 완화가 그리고 재개발 완화가 전방위적으로 되다 보니까 자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제한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과거에 비해서 이 추진하고 있는 곳이 이제 늘었는데 앞으로는 더 하겠죠. 더 이게 하겠죠. 발표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요 문제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추진을 하려는 곳은 그럼 우후죽순 늘어날 텐데 나중에 보니까 분담금 문제도 있고 막상 공사를 해보니 공사비가
너무 높다. 뭐 맞습니다. 이런 문제들 그러면 맞습니다. 나중에 좀 생길 문제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것도 미리 좀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은 빨라질 수 있는데 수익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변화가 없거든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사업성이라고 표현하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노후 아파트를 없애서 새 아파트를 짓는데 조합원 입장에서는 새 집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공사비를 누가 부담하느냐. 그래서 만약에 일반 분양 아파트가 많으면 내가 공사비를 적게 내거나 오히려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진행될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은요. 쉽게 말해서 높아요. 너무. 용적률이 낮단 말이죠. 높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 사업성이 안 나오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본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용적률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네. 사실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과 이번에 발표된 재건축 이 사이에 용적률 차이가 좀 있습니까? 뭐 형평성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서요. 뭐 단지별로나 네. 지역별로의 차이는 없고 이번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역세권에 네. 대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용적률 차원은 아니라 네네. 새로 짓는 아파트 용적률을 뭐 500% 인상해주겠다. 그러면 그걸 못 받는 지역은 그렇죠. 그걸 왜 안 해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아이러니한 측면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역세권만 말씀드리면 역세권은 혜택을 조금 덜 줘도 분양이 잘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성이나 수익성이 기본적으로 있단 말이죠. 그런데 좋은 곳에 더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활성화시키려면 안 좋은 지역을 더 우대해주고 그런 쪽을 더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상황이곤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논란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인기가 쉽게 말하면 없을 만한 지역에 유인책을 더 써야 되는데 약간 반대로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근데 이거는 역세권의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는 또 논리가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얘기를 또 해볼 텐데 1, 2인 가구가 늘어나는 건 뭐 통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4인 가구, 저 어릴 때만 해도 4인 가구가 거의 주된 가구 수였는데, 네. 그렇죠? 가족 수였는데 이제 1인이 상당히 늘었더라고요. 네. 앞질렀죠. 네.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오피스텔에는 이 부동산 대책에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여기도 형평성 논란이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보자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대책, 그리고 좀 아까 말씀드린 1월 10일 부동산 대책에도 비아파트에 대한 개선은 크게 마련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표님? 그러니까 이 실제 시장에서 오피스텔이나 일종의 아파트가 아닌 주택들이 시장의 역할하는 순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쨌든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오피스텔은 주택보다도 가격 하락폭은 더 크고 네. 거래는 거의 안 되고 그 이유는 뭐냐면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자들이 많이 사놨는데 실거주자 비율이 낮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되게 큰 거죠. 그래서 이제 형평성보다도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주거 기능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주택수에서 제외해주고 그래서 좀 이렇게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오피스텔의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일단 요구를 많이 하고 계신 거죠. 작년에 이 주택수 제외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좀 불발됐죠?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히 이유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좀 지원은 필요해 보여요. 지금 이게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데 뭐 다각도로 저희가 검토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 전체에서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거에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요? 오피스텔이 갖는?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임차 비율이 높아서 일종의 주거 취약층들, 뭐 청년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1인 가구들이 오피스텔에 많이 거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또 임대인들이나 시장의 안정화가 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을 막 이렇게 시장이 안정하면 이제 앞으로 짓지 않을 거잖아요. 네. 그럼 또 공급이 또 감소하게 되고 그럼 임차인들이 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거의 역할을 좀 강조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 부동산 시장이 뭐 살아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가격도 오르고 뭐 이렇게 좀 분위기가 살아난다, 좀 활발해진다라고 할 때 전반적으로 다 동시에 그러지 않잖아요.
서서히 분야별로 그런데 그 먼저가 아파트인가요? 당연합니다. 순서가? 아파트 그다음이 뭐 빌라인가요? 그다음이 오피스텔인가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정확히 구별할 네. 수는 없지만 일단 아파트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나 오피스텔. 빌라 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전이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시장을 분석할 때 오피스텔이 너무 막 시장이 뜨겁고 가격이 계속 오르면 이제 시장이 이제 다 왔나? 가격 더 오르기 힘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아까 오피스텔의 분위기는 상당히 더 안 좋다라고 하신 건 아파트도 우리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거래도 거의 없고 조용한 상황인데 네. 오피스텔은 뭐 더 하겠죠. 그렇죠. 지금은 거의 예를 들어서 분양가 밑으로도 떨어진 오피스텔도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네. 네. 자, 다음 얘기는 이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온라인으로 쉽게 갈아탄다고 우리 표현하는데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이 됐고 나흘 만에 1조 원 이상이 몰렸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는 겁니까? 앞으로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수요와 공급인데 이제 공급 차원에서 매물인데요. 공급이 매물인데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데 막 이게 빚 부담이 큰 분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 이것 때문에 좀 줄어들 수는 있는데 전 뭐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건 필요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에서 변동금리가 60% 이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고금리에 바로 노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계가 바로 직격탄을 좀 맞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렇죠.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의 가계대출 중에서 90%가 고정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금리를 올려도요. 가계 소비가 줄지 않는 거예요.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소비 같은 게 좋잖아요. 근데 한국은 완전히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고정금리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갈아타기, 대출 갈아타기를 위해서 좀 가계소득이라든지 가계를 좀 안정시킬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미국 얘기할 때 뭐 모기지 금리가 7%, 8%까지 올라도 일단 받아놓으신 분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낮은 금리에 받아놓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이게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으로 받아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네, 그래서 거의 뭐 30년, 40년 동안 고정금리이기 때문에요. 네. 금리를 올려도 영향이 없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아주 독특한 측면이 네. 나타나는데 그래서 안 팔아요. 그러니까 원래 가격이 오르면 팔고 뭐 좀 이사 가고 이러는데 파는 순간 높은 금리 대출 적용을 받는 거예요. 새로 집을 살 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또 매물이 엄청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특징이 또 네. 있습니다. 주담대 갈아타기에 대한 얘기까지 좀 해봤고 자연스럽게 가계대출 60% 주담대 요 얘기 좀 자세하게 해주시죠. 요거 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라서 다시 질문드리기에 좀 무색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 저희가 가계대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이유는 속도예요. 속도. 예, 그러니까 대출은 절대 규모보다도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규모가 이 얘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요. 들었잖아요. 가계대출 뭐 GDP의 80%, 90%, 100% 갑니다. 그런데 그 비율보다도 그 절대 수준보다도 얼마나 빨리 증가하느냐가 사실은 경제를 볼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보면요. 우리나라와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속도가 빨랐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중국하고 비교를 드리냐면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거예요. 네. 중국은요. 가계대출 비율이요. GDP 대비해서 60%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만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계대출 적네, 비율이 적네 이렇게 판단하시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속도였던 거예요. 너무 빠르니까 중국의 부동산이라는 게 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사실은 가계 부채 비율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 수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빨리 샀어요. 미래 수요가 당겨진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이 속도가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오르니까 특히 아까처럼 그 변동금리 비중이 높으니까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그게 직접적으로 소비의 감소로 또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에 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18년부터 22년까지 속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근데 이게 초저금리 상황이니까 그렇죠. 가능했던 얘기지만 최근의 흐름은 좀 둔화된
된 건 맞습니까? 근데 이미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대표님 어떻게 봐요? 근데 특이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지금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전 세계 분위기는 금리가 올라가서 부채가 줄고 있어요. 더 늘진 않아요. 네. 절대로. 근데 우리나라는 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부동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분양을 받았어요. 그런데 중도금이나 이런 거 다 대출 받잖아요. 그렇죠. 분양받는 순간 그냥 가계대출은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 대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가 또 정책 대출을 해주잖아요.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심지어 올해는 신생아 대출까지 네.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계대출이 줄고 있지 않는 거죠.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외국의 상황과 다른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장을 뭐랄까요? 좀 올렸다. 그런 몇 달이 있었잖아요. 그게 특례가 굉장한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가 좀 네. 많았고 네. 올해는 그게 이제 신생아. 네. 근데 특례가 좀 더 파워가 세고 신생아 대출 정책은 그거에는 못 미칠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뭐 정책 대출이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금 규모로만 보면 뭐 네. 30조, 40조에서 약간 네, 유사한 네. 비슷하고 규모로만 네. 보면 그런데 이게 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네. 그 자산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려면 네. 누군가 계속 사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부동산은 독특한 수요의 특징이 있는데요. 뭐냐면 사용하려고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수요가 있단 말이죠. 집 안에서 살긴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저희가 주식하고 비교를 하자면 주식은 사용하려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 삼성전자 주식 써야지. 100% 투자하려고 사시는. 집은 근데 사용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펀드멘탈을 볼 때, 네. 기초 체력을 볼 때 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죠. 실수요입니까? 그게? 그렇죠. 네. 실수요가 버텨줘야 가격은 뭐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실수요가 한국에서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실수요가 감소한 상황이에요. 근데 정부가 이렇게 대출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미래의 실수요가 당겨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혜택 좋을 때 하자. 그렇죠. 어차피 할 거 몇 년 미리 하자.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네. 근데 2022년도에 특례 보금자리로는 미래 수요 중에서 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미래 수요였어요. 그러니까 범위가 더 넓었죠. 근데 올해는 신생아 대출은요. 범위가 더 좁아진 겁니다. 자금 규모는 같지만 쉽게 말해서 뭐 40대 분들도 신생아를 낳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대부분의 범위는 이제 30대, 40대 네네. 초반 분들이시잖아요. 뭐 20대 분들.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그런 차원에서는 점점 더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미래 수요로 가는 거예요. 신생아 대출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는 무슨 대출이 나와야 주냐면 시장을 예를 들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20대 대출이 나와야 줘야 돼요. 또 대학생 대출. 근데 이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가계대출의 규모도 워낙 크고. 도대체 어디까지 당겼을 거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이런 대출 문제는 다각도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령을 고려하지 않았었다라는 거에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렇죠. 뭐 50년 만기 대출 이런 것도 있었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뭐 100세가 넘어서까지 그렇습니다. 갚아야 되는 거 이런 얘기도 그렇죠. 맞습니다. 작년에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신생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연령을 좀 당겨서 그렇죠. 쓰는 측면이 있다. 그렇죠. 좋습니다. 좀 글로벌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미국과 중국 부동산 얘기를 좀 해주세요.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해왔고 중국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와 비슷하게 부동산 비중이 상당히 높은 나라고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과 중국. 사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을 제가 2024년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시장이기도 해요. 2024년 올해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해 말에 직접 갔다 왔어요. 한번 보려고. 미국? 네, 미국, 캐나다. 네. 부동산 미국 지금 상황이 어떤가? 네. 제가 제일 관심 붙는 분야고 네. 세계 경제를 막 이렇게 움직일 수 그렇죠. 있다고 저 보고 있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일단 상업용 부동산에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높아요. 네. 평균 미국 전역의 공실률이 지금 20%입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서부를 가봤더니 샌프란시스코는요 공실률이 27% 30%대예요. 가보면 막
이 오피스들이 다 비어 있어요. 되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실제로 가보시니까 더 심각해 체감이, 보입니다. 어. 그러니까 막 텅텅 비어 있고 네. 노후화 건물들은 훨씬 더 공실률이 큰 상황. 그런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팬데믹 이후로 재택근무가 많아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고 점차 해소될 거야. 다시 백투 오피스 하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구조적인 측면이 있어요. 어떤? 공실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네. 노동자나 근로자들이 원해서면 이건 금방 해소됩니다. 회사가 원치 않기 때문에. 그죠? 근데 지금 회사가 원해요. 회사가 재택근무를 원한다고요. 이유가 보니까 물가가 오르고 임대료가 오르니까 그리고 재택근무 해보니까 괜찮아요. 그냥 집에서 일해. 효율적이고 그렇죠. 비용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고 네. 인건비도 늘리지 않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추세가 이 재택근무 일종의 집에서 일하는 걸 회사가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구조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미국의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이 낮아지기 힘들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요. 이 상업용 부동산을 대부분 이제 부동산이 투자 목적으로 살 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네. 대출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변동금리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주택 시장은 고정금리 비율이 그렇죠. 높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영향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변동금리가 높은 거예요. 오피스는. 네. 그런데 지난해 말에 거의 380억 달러가 만기가 돌아왔고요. 올해는 거의 3,800억 달러고요. 올해만 5천억 달러 이상의 만기가 돌아와요. 그럼 거의 뭐 500조 원, 네. 600조 원이에요. 우리로 하면. 자, 만기가 돌아오죠. 그러면 이걸 차환이라든지 대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럼 수익력성이 떨어지죠. 근데 봤더니 공실률도 많아. 이게 쉽게 말해서 양박을 터진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매각하든지, 그죠? 그래서 청산하든지 네. 아니면은 뭐 다른 방안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렇게 오래 가시화되면서 부동산 시장, 특히 미국의 상업용 시장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근데 또 그 대출을 많이 해주는 걸 은행들을 보니까 로컬 뱅크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리콘밸리 은행이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게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올해 미국에서 또 그런 로컬 뱅크들의 위험이 또 이어지지 않을까. 그럼 금융시장에도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24년 대표님께서 가장 좀 주목하는 상위 랭크에 되어 있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네, 네, 네. 이 리스크가 네. 좀 커질 수 있다. 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이미 이제는 시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일종의 지금 구조조정이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뭐 대책도 나오고 금리 인하도 나오고 뭐 주택을 사면 일종의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저는 중국의 부동산은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봐요. 오히려 네. 그래요. 네, 오. 네. 그러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네. 뭐냐면 중국에서 먼저 터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리스크를 알고 있어요. 특히 중국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리스크여서 감내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고 충분히 아직까지 아까 근원적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안 좋지만 근원적으로 뭐 가계부채라든가 정보부채, 뭐 지방정부 부채는 상당히 높지만 정책으로 이 문제를 해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중국의 부동산은 그렇게 크게 우려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미국 경제는 탄탄하고 아직 견조하고 중국 경제가 큰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다라는 시각들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도 그런 관점이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미국 상업용 부동산을 조금 더 그렇죠. 위험 리스크로 요인으로 그렇죠. 보시고 중국은 오히려 연착륙이 가능하다 보시네요. 맞습니다. 오. 그래서 저희가 네. 이거를 이제 주식이나 금융시장에서 관심 갖는 이유가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이게 상업용 부동산이 이렇게 문제가 됐던 건 과거에 없던 일이에요. 그래서 약간 블랙스완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크게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이제 서두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금리 또 막 오른다 내린다 논란이 많아요.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금리가 다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변화가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관심 있게 보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근데 이제 중국에 대한 우려는 되게 크신데 네. 상대적으로 제가 볼 때 중국은 리스크에 대해서 위험을 충분히 제어할 능력이 있다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뭐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까지 네. 부동산 시장 진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끔 또 나와주세요.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